KF-21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됐을 때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까운 신호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외국의 업체가 하청업체인데도 장비를 안 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게 갑질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마일스톤이 KF-21 블로그의 실전 배치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는데 이 결정에는 어떤 군사적 필요성과 전략적 배경이 깔려 있나요? 원래 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KF-21은 블록 1, 그러니까 공대공 임무 통합을 이제 2026년까지 하고 블록 2, 공대지 임무 개발을 2018년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블록 2가 공대지 임무를 한다는 것은 이제 10여 종의 무장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을 10종류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데 여기서 통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전투기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쏠 수 있는데 그 쏠 수 있다는 말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무기를 전투기에 장착해서 쏠려면 일단 소프트웨어 코드라든가 데이터 버스 다 좀 기술적인 것에서 통합 작업이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거나 달다가 떨어뜨리다 하면 이제 부딪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윙 클리언스 문제라고 하는데 비행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비행기가 이 폭탄과 잘 궁합이 맞는지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류가 뭐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테스트가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원래는 블록 2 개발할 때 10종의 무장을 2028년 12월에 모두 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개발을 했다가 지금 바뀐 컨셉은 최종 타임라인은 동일한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로 바뀐 겁니다. 처음은 2028년 10월에 딱 10종류를 통합을 한다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하는 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드리면 일단 멍텅구리 폭탄 그러니까 유도 장비가 달리지 않는 폭탄 2종 그 다음에 한국산 유도 폭탄 우리 태국에서도 이제 지금 써서 유명했던 KGGB 유도폭탄 그 다음에 미국의 JDAM, LJDAM 혹은 레이저 가이디드 유도폭탄 하는 미국산 유도폭탄 여러 종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F-35나 22가 쓰는 무장들도 들어가는데 GBU-15라고 하는 레이저 유도 그러니까 표적에다 레이저를 계속 갖다 대면 그곳으로 이제 정확하게 표적이 맞춰지고 이동하는 트럭이나 자동차도 그거 따라서 레이저를 옆에서 쏘면 그게 유도폭탄이 같이 옮겨서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폭탄 혹은 소규모 다직격 폭탄 SDB라고 하는 크기는 작지만 벙커를 파괴하는 능력이 뛰어난 폭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폭탄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 유도 폭탄 이런 게 통합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2028년 12월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룡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 12월에 통합하는 것은 뭐가 변하는 게 없는데 나머지 무장은 그 개발이 완성된 대로 인증과 그 확인을 거쳐가지고 전력화를 하겠답니다. 요게 대해서 이제 군사적 필요성과 전략적 배경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군사적 필요성은 원래 계획에는 2028년 12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하는 KF-21은 공대지 임무가 바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공대지 임무를 아예 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KF-21이 대체하는 비행기들 중에는 KF-5 제공호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기가 작고 가볍지만 주로 이제 공중 요격 그러니까 적 항공기가 오면 이제 맞서 싸우는 임무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임무가 있는데 지상 공격 임무에 대한 대체를 빨리 해야지 이게 퇴역하거든요. 엄청 오래돼서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형기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퇴역하고 이를 감을 줄이는 전력 공백을 줄이는 이슈가 하나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그 방위사업청에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외부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외부의 니즈가 뭐냐? 사실은 수출 관련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KF-21이 빨리 이제 수출되려면 공대지 그러니까 적과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춰줘야지 사실 수출을 자격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로 치면 입력 장치만 있고 출력 장치가 없으면 못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출 고객들은 2028년 12월까지 다 기다리는 거 다 끝날 때까지 한 번에 이제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전력화되는 게 상대방의 수출 경쟁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만 방위사업청도 그러면 이 고객이 누구길래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제가 여쭤봤을 때 사실 대답은 못 해주세요. 이게 엠바고나 비밀이 걸려 있어서 근데 이제 KF-21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중동 혹은 이제 동유럽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요구를 먼저 했거나 아니면 요게 가능하다고 이제 요청을 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F-21에 국산 엔진이 들어가면 단순 자립 수준을 넘어 글로벌 항공기 엔진 시장에 한국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롤스로이스나 지 같은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롤스로이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국산 엔진 들어가면 자신들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별로 없고 이런 게 우습게 보인다 이게 절대 아니고 항공기 엔진이란 건 정말 어려운 과제고 만들기 힘듭니다. 전 세계에서 여객기에 쓰이는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상 3개 회사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프레드 휘트니, 그 다음에 영국의 롤스로이스. 근데 이런 회사들도 혼자서 엔진을 만드는 게 이제 더 이상 힘이 붙입니다. 자기들을 도와줄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파트너는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망한 파트너 같은 건 프랑스의 샤프란, 뭐 독일 같은 것도 있고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 이 사업, 그러니까 큰 회사들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리스크도 분산시키고 개발도 같이 하는 이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는 것으로 일본이 항공 엔진 시장에 진입해서 상당히 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선에 쓰이거나 혹은 대한민국 차세대 수송기로 쓰이는 이런 여러 항공기에도 일본 부품이 이제 공동 개발한 엔진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새 업체가 들어오면 이 시장 점유율을 먹으니까 큰일 나겠다 걱정된다 요게 아니라 나랑 같이 고통을 나를 동료가 필요하고 동료가 하나 들어왔고 나서 굉장히 반깁니다. 이것이 사실 엔진 개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KF-21에 국산 엔진 들어갔을 때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KF-21 국산 엔진은 사실 수요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현재 수요 생산이 확정된 KF-21 블록 1, 2 120대에는 이 국산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 공군이 120대 외에 KF-21을 추가로 구매할 때 이 국산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산 엔진이 몇 대 만들 거야? 수요가 확실하지 않잖아. 이게 돈이 돼? 이렇게 질문하시는 비관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KF-21 엔진 딱 하나의 수입 대책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이 민수, 군수, 대형 제트 엔진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랑 대등하게 지분을 나눠 갖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정점이 KF-21 국산 엔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전투기 말고 여객기나 이런 데다 들어가거나 처음부터 그냥 만들면 안 돼 이런데 그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투기 한 명이 탑니다. 혹은 뭐 무인 전투기는 사람이 안 타죠. 300명에서 200명이 탄 비행기에 탄 엔진을 만드는 거에 인증하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과 전투기 그러니까 성능이 더 중요한 안정성보다 물론 이것도 안정해야 되지만 이 검증 과정이 굉장히 다르고 이것을 감항 인증이라 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국산 전투기 뭐 국산 훈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은 왜 그렇게 되냐 민수시장보다 군수시장이 이거는 감항 인증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해외 시장은 민수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군수시장의 기술에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시장으로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KF-21의 국산 엔진 개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KF-21 국산 엔진이 개발돼가지고 우리가 이 엔진은 1000기, 2000기를 팔 수 있는가? 1000기, 2000기 파면 한 2, 30조에서 40조 되거든요. 요렇게는 안 됩니다. KF-21이 지금 수출 전망이 최대 300에서 500대긴 하지만 요걸 생각해서 KF-21의 장사 요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항공엔진 시장의 메인 파트너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한 핵심 목표 그 다음에 핵심 동력이 되는 것이 KF-21 국산화이기 때문입니다. 국산 엔진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국산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어떻게 성능을 가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산 엔진 개발 프로세스가 끝나면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 능력이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F-21이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까운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KF-21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됐을 때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까운 신호라고 충분히 보일 수 있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FA-50 경전투기, 훈련기 수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FA-50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이제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형에서는 미국의 RTX사라고 하는 방산업체에서 레이더를 떼다 붙이는데 이 외국의 업체가
우리나라 의사,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인데도 이 장비를 안 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게 갑질을 해요. 요런 거 이상, 요런 식으로 해서 수출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 납기가 밀려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반면에서 독자 무장, 독자 엔진을 KF21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KF21은 이미 IP가 독자 IP이고, 부품까지 이제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규제가 지금 풀려서 어떤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싶은데 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납기, 그 다음에 공급망 부분에서 엄청나게 안정이 됩니다. 게다가 KF21이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만드는데 전투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에 들어간 무장과 엔진까지 다 국산 제품으로 채운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만 가능합니다.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제 공동 개발하면 개발비가 줄어들어서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무기 하나를 팔 때 들어가는 것도 개발비 지분만큼만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군수 산업에서 성장해서 독자적인 무장과 엔진을 가진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고, 제가 보기에 KF21의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세계 5대 방산 강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요 정도의 기술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수출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중에 뭐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제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마일스톤이 KF21의 독자 무장과 엔진 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다 하겠다는 선언이 동맹국에게는 협력의 축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이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나요? 요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복잡하고 민감한 이야기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기술 독립이 기술 의존적인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어서 항상 우리 동맹국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그런 주장이 사실 다가 우리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이 전부 다 하겠다 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이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요게 우리 동맹국한테도 이익이 크게 됩니다. 왜 이익이 크게 되냐? 기본적으로 동맹국은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공급망 부분에서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동맹국이 믿을 만한 나라가 믿을 만한 생산 캐파랑 그리고 납기를 지켜가면서 미국의 동맹국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미국한테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하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의 그 엔진 국산화, 무장 국산화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협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개념 무기가 나오면 이제 미국의 신개념 무기랑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KF21에다 그걸 장착하면서 우리가 기술이 완성된 무기, 국산 무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미세 무기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파트너예요. T-50 공동 개발 때부터 우리가 로키드 마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제 같이 공동 설계를 했고, KF21에도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자체가 수출에서 굉장히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 KF21에 대해서 이제 외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미니 랩터, 뭐 F22랑 굉장히 닮았다 해서 중국 매니아들은 한국이 짝퉁을 욕하다면 짝퉁 비행기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도 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검증되고 그 다음에 안정된 것에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동맹국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이 공급해줄 수 없는 솔루션을 한국이 대신 공급해주는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시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SI 헌치백 자주포, 그 다음에 AS21 레드백 장갑차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공장을 세워서 이제 하나 그 호주군 장갑차라는 저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굉장히 가까운 동맹국인데, 미국이 호주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하거나 이런 능력이나 아니면 역량이 사실 없어요. 한국이 그것을 제공해주면서 우리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국방 역량을 확대시킨 것이고, 폴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2 전차 공장을 세워주면 그냥 폴란드나 한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되는 미국의 군사 전략,
전략, 국제적인 목적과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방산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뭐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 독립, 그 다음에 독자 무기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뭔가 모 아니면 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우리 동맹국이 싫어할 거다, 이런 사고는 지양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장 국산화 수준이 상상 초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자립이 가능해졌나요? 당장은 사실 KF-21에 들어가는 무장 중에서 국산은 KGGB, 유도폭탄 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 전력화된 시점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천룡 공대지 미사일 이렇게 두 종이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이 2030년대 중반에 통합되면 지금 현재 발당 뭐 40억이 넘는 좀 비싼 가격이 있는 공대공 미사일들의 국산화가 가능해서 이제 수입 대체 효과로서 1조에서 2조 이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KF-21에 장착하는 단거리 공대공은 독일의 AIM-2000, 장거리 공대공은 유럽 엔비디아의 미티어인데 이게 성능이 괜찮아요. 근데 성능이 너무 괜찮으니까 공급이 딸립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의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으로 공여가 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좀 부족한 게 있고, 장거리 공대공 미티어의 경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35B, 그 다음에 라팔 전투기에 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원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딸리는 것도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산화가 되면 그 부분에서 강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한 KGGB 외에도 신형 유도폭탄,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먼 거리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한 무기들이 또 연구 중이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요것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요것은 적의 핵심을 전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들을 갖추고 있는데, 요 외에도 초음속 대지 대함 겸용 미사일, 그리고 공중 발사 탄도탄, 우리 현무를 공중에서 쓴다, 정확히 말하면 현무가 아니라 KTSSM이라는 좀 미사일인데, 어쨌든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쓰는 거, 거기다가 하이코라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처음은 해군의 배에다가 탑재하는데 장래에는 부스터, 그러니까 가속하는 부스터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KF-22 전투기에도 장기적인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것 중에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음속 대지 대함 미사일이 개발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냈는데, 초음속 공대지 대함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 천룡보다 속도가 2배에서 3배 빠르기 때문에 적의 대응 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공격 성공 확률을 높아주는 이런 강력한 무기인데, 개발비가 늘어났어요. 개발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 원래 이제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터보팬 엔진을 쓰는데, 요거는 특수한 덕티드 로켓이라는 새로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이 추진 기관을 사용하고 개발비 예상이 좀 늘어났거든요. 시험 평가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시험 평가라든가 개발 비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방위사업 규정에서 그 예산이 오버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 오버되는 것에 해명, 그 다음에 재검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요 연구를 카이다라는 국방연구원이 현재 수행 중이다 라는 게 방위사업청이 이게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또 방위사업의 발표도 좀 맹점이 있어요. 개발비가 2배 늘어나면 너무 비싸니까 쓰지 말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방위사업 정책, 그 다음에 방위사업 연구개발 정책에서는 방위사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금 본격적으로 늘린다는 관점에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개발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포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전략적인 목적이나 타격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랑스, 중국 정도가 실용화 되었는데, 중국은 다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제 전투기 사용하는 서방 국가들은 중국제 미사일 전투기를 쓰지 못하고, 프랑스는 이 미사일이 있긴 있는데 전술핵 폭탄을 가는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초음속 대지 대함 미사일은 KF-21에 FA-50에 이 초음속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수출 경쟁력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재검토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재검토된다고 취소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음속에 만족하지 않고 비행 중에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요?
초음속 미사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속이 일단 아닌 미사일들,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 0.9라는 속도로 표현합니다. 마는 소리의 속도고 마 0.9는 대충 1100km 시속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 2에서 2.5, 3 정도 되는 것을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제트 엔진에서 이제 개량된 램제트라는 걸 쓰기 때문에 고도는 낮은 고도, 그러니까 그 제트 엔진이 쓰는 미사일은 고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 고도를 낮추는데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래서 기존의 천룡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빠르다. 그리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미사일이 이제 발사돼가지고 낙하하면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대신에 방향을 전환하거나 궤도를 변경할 수 없어서 발사되면 사실 어디에 떨어질지 알아요. 그럼 피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한 게 극초음속 글라이더라고 있어요. 탄도미사일이 발사해서 올라가서 속도가 낼 때쯤에 미사일이 분리가 되고 엄청 빠른 속도, 마 5에서 6 되는 속도에서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하면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글라이더,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는 글라이더랑 비슷한데 추진 기관을 사용해가지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요. 더 이제 극초음속 글라이더가 최대 한 2, 3도 꺾어지는 것 비해서 이제 10도 이상 꺾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궤도 변경 기능도 훨씬 더 발달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현재 인류가 만든 미사일 중에서 제일 빠르고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요구 미사일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기술로 방어 불가라는 표현이 붙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미 대응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무기가 방어 불가일 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방어 불가라는 표현은 맞는데 국방 기술은 항상 방어 기술과 공격 기술을 같이 발달합니다. 계속 발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이 강해지니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골든돔이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이 골든돔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어 기술을 전문화된 이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 세계에 위성을 감시하는데 이게 위성이 한두 기가 아니라 몇백 기에서 몇천 기가 되는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서 발사된 모든 미사일들을 다 하나하나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면 아무래도 이제 중력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깎여지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요격 미사일 사용해서 이 에너지가 많고 요격에 대해서 더 난이도가 높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게 골든돔인데 문제는 이거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 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기가 임기 끝날 때까지 완성된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절대 완성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나라가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거의 전 세계를 적어도 위성, 뭐 스타링크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몇백 기 이상의 위성을 우주에다 다 깔아 놓아가지고 어디서 발사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 트래킹하는 능력, 이런 게 없으면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방어 불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방어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미사일들을 또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매우 소수일 것이고 또 이제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발전된 공격용 미사일들이 나오겠죠. 하이코어가 KF-21에 장착될 경우 단순히 전투기의 화력이 커지는 수준을 넘어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개발자분이랑 좀 이야기는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이코어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제가 어디서도 말을 안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면 제일 큰 문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아니면 극초음속 탄도탄, 이런 것들이 비슷한 유기수합 무기체계보다 아무래도 엔진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싸지고 그 다음에 탄두, 그러니까 폭발물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기존의 유도탄과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우리가 핵무기가 없잖아요. 하이코어가 핵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이게 전략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어랑 유사한 ASMP-A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해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탑재해서 핵전력, 전략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이게 요격이 불가능한 건 좋은데 탄두 위력이 약하고 많이 생산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이코어를 개발하지 말자거나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것은 아닌데 하이코어랑 함께
약간 더 싸면서 성능이 좋은 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 공대지 탄도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KF-21에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폭격했을 때 F-15 전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개발한 공중발사 탄도탄을 사용했고 러시아 공군도 우크라이나 공수발했을 때 이제 킨잔이라고 하는 공중발사 탄도탄을 쓰는데 이게 엔진을 가지거나 이제 극초음속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로우급 그러니까 저가형과 고급, 하이코어를 이게 섞어서 써야지 이제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공습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전 세계 그 어디도 없을 것이고 요때 화력이 커진 수준을 넘어가지고 작전 개념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코어 혼자만으로는 작전 개념,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는 이 고속 초음속 무기 체계들과 결합이 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이게 바뀔 것이다. 혹은 우리가 핵보유를 시작하게 되면 하이코어가 유력한 핵무기 투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기술은 미래전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데 이번 공개로 한국이 미래전의 룰 메이커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가 맞고 이것이 우리가 방산 수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이코어 기술은 미국이 20년 전에 만든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방산 전문가, 국방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20년 뒤처졌다는 거는 엄청난 칭찬이거나 발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그런데 미래전 게임 체인저로 될 수 있는 거 한국의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캐파랑 결합이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20년 전 기술이 하이코라고 했지만 그럼 미국이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생산했냐? 아니거든요.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양산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런 하이코랑 비슷한 거를 생산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서방 측, 그 다음에 자유세계 무기고로서 미국이 뭐 극초음속 무기 같은 걸 생산하겠지만 한국의 생산량이 이게 보조가 돼야지 진짜 미국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적국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이 충분한 수량이 나올 것이고 이 관점에서 한국이 미래전의 룰 메이커까지는 아니고 원래는 룰 팔로워였다가 이제 같이 룰을 만드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 지금의 국방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또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산 능력, 그 다음에 가성비 요거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안, 그러니까 좀 개념을 바꾸거나 이래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유도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요것이 잘 되려면 AI 기술 적용을 해가지고 가격은 저렴한데 저기 요격하기 어려운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AI를 사용해서 탄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제조업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탄도 폭약을 쓰더라도 어떻게 배치를 하거나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파괴력이 달라지고 이런 데 대한 연구도 많거든요.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제 보완이 들어가면 한국이 미래전의 룰메이커로 들어서고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기존 강국들과 전략적 긴장 혹은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요것도 약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핵무기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코어 미사일을 우리가 갖추었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F1 드라이버가 아반떼를 모는 상황입니다. 하이코어가 핵무기를 장착을 해야지 F1 자동차에 F1 드라이버가 탑승을 해가지고 운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이 없으면 우리 기존 미국 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들이 전략적 긴장이나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냐? 사실 말하면 핵무기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잘 지낸다는 걸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핵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가진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 주변국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하이코어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전략적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요 핵무기 유사시에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핵
탄두만 확보되면 이 하이코라든가 여러 무기체계 이런 데다 장착할 수 있는 이 핵 잠재력 능력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게 대한민국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핵 잠재력을 키우는 것과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한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생기는 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솔직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 당장 지금 개발하고 뭐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다 해도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으나 상황과 시대 그다음에 환경이 달라가면 우리가 즉각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줄 세우기 민족이죠. 우리 뒷보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 이겨내야 되는 경쟁자가 많아요.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을 이겨내서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으로 됐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만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단순히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되도록 여러 가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